참 무기력한 시장입니다. 이번 주 소재주의 실적 발표가 어떤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최근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또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창투사 주가 급등입니다. 창투사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쏟아진 점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전차 약세 지속입니다. 전차 주가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다른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통신주 약세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제한 LTE 요금제를 출시한 LG유플러스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아마 질적으로 봐서는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전차가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주식 떨어지면은 마땅한 대안, 국지적인 대안은 나오겠지만 큰 대안을 떠올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체 군단이 실제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엔화의 약세가요, 실제 4분기 삼성전자, 현대차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회사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해 3조 원 정도의 그 원화에 대한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그런 상대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와중에 전체적으로 엔화가 지난 주말 91엔까지 치솟고 올라가면서요, 전체적인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뱅가드 펀드의 매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저 원화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3, 4년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7, 8원 아침부터 상승하면서요. 지난주 초에 한때 1,040원대가 되는 것이 지금 1,080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어떤 그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다소 투기적인 어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요, 물론 상황 논리라든가요, 수급으로 갖고도 이해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펀더멘탈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의 대형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 경우는 거의 이번 주는 거의 마감이죠. 특히 이번 주에 포스코라든가 LG화학, 그리고 그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흔히 얘기해서 소재 관련 대표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주식들이 흥미로운 것이야. 이런 주식들이 4분기에는 실망스러운 실적, 즉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이런 주식들이 1분기에는 강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 이런 주식들이 이번 31일, 1월 1일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지가 일단은 단기적인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최근의 흐름이죠. 최근 들어서 강했던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오늘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변화 요인이 지난주 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 이번 주를 고비로 뭔가 좀 바뀐다 그러면 바로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 해서 흐름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측하고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증권사의 주간 전망 자료를 보면은 저점 확인 과정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역시 그 근거가 소재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무슨 일시적으로 이제 그 요인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좀 이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조정장에서는 항상 통신주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오늘 근데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는 아니고, 개장 초반에만 해도 전부 약세였다가 SK텔레콤과 KT는 다시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금 아직도 좀 낙폭을 만회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영향이 수익성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정영훈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무제한 요금제를 이제 그 오늘 뉴스에 보시면 SK텔레콤이나 KT도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3G 요금제였었던 그런 무제한 요금제를 기존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시행착오들을 어느 정도 그
극복을 하고서 그리고 대안을 마련을 해놨던 이런 요금제인 만큼 아마도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무제한 요금제의 단가가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고단가로다가 책정이 된 만큼 아마도 수익성을 더 확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무제한 요금제의 출시로 인해 가지고서 단기간에 수익성이 악화가 될 거라 같다는 우려보다는 앞으로 그 내수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주에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인 선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는 한 이런 그 어떤 요금제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끼리의 과열 경쟁들은 아마도 그 통신사들의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하고 LG-U+의 뭐 지금 등락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등락이 결정되기보다는 SK텔레콤이 워낙 그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아니면 수출주 대비해가지고서 큰 물량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통신주로서 아마도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LG U+보다는 형성 자산이 많은 뭐 SK텔레콤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시각도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적이 앞으로 업황이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그 회사들은 그 돈을 더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이런 과열 경쟁에 또 시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좀 입맛을 당기지 못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SK텔레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시장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 뭐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역시 뭐 통신주가 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어쨌든 뭐 확인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S&P 500 지수 1,500포인트 선 회복입니다. S&P 500 지수 8일 8거래일 연속을 났습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를 5년 1개월 만에 회복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S&P 500이 말씀하신 대로 1,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이제 14,000에 근접했기 때문에요. 그 S&P 경우에는 그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7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불과 뭐 100몇십 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1,500포인트에 대해서는요 2007년과 2000년에 각각 1,500포인트 넘더라도 잠깐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긴 흐름으로 보면 정말 장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1,500 한번 찍고 와서 조금 가격이라든가 기간 조정 이후에 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가야 더 좋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요. 결국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번 주에도 좀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 어떤 신규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고용시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금요일날 같이 나올 텐데 이것도 긍정적인 시각이 다수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 워낙 뉴스를 보면은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반영 안 되는 오히려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기대를 모았던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요 신규 주택 판매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서 반영되지 않고요 건설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과한 반등이라는 주장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쪽에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다 그러면 디커플링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시장과 다르게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좀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유럽 은행들이 LTR로 조기 상환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사태가 진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2012년 1월에 그야말로 대단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전개됐었는데 그 원인은 그 LTRO에 의한 것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기 상환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용훈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LTRO 같은 경우는 유럽판 이제 양쪽 완화로다 볼 수 있는데요. 한 1조 1호 정도를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로다 이제 빌려줬는데 지금 1년째 돼가면서 그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지금 조기 상환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 사전 조사를 했는데 예상치는 한 1,000억 유로 정도가 이제 조기 상환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 접수를 받고 보니까 한 1,372억 유로 예상치보다 한 30% 이상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은행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그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한 270여 은행들이 그 실제로 보면은 남부 유럽에 있는 그 위기를 자초를 했었던 작은 은행들까지도 이제 그 LTRO에서 대출을 받았던 그런 그 대출금들을 그 선제적으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실제로 만약에 갚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존의 위기가 진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1차의 그 시기를 조기 상환 시기를 동참을 못하는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재무적으로 위험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시장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1차에 대해서 지금 조기 상환을 하는 그런 은행들은 일단 신청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좀 양대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 조기 상환 시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1년짜리 조기 상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개월짜리 LTRO 같은 그런 단기 대출을 추가적으로다가 좀 이제 진행을 시키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얘기는 1년짜리를 갖고 나서 그다음에 단기적인 LTRO를 어느 정도 또 빌려가느냐에 따라서 유럽 위기의 진정세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 않고 실제로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작년도를 많이 그 짓눌렀었던 이런 유럽 위기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유럽 시장으로다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채권보다는 좀 더 위험 자산인 그런 주식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유럽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더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30일 날 실제로 그 조기 상환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기 상환 신청이 늘어난다는 게 일단 뭐 양대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유로존 위기가 진정된다.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그렇다면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까? 물론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강화되겠지만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그 녹록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여전한 디커플링입니다. 그래도 지금 낙폭은 만회를 했는데 역시 뭐 해외 증시에 비하면 우리 시장 워낙 약합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해 증시에서는 뭐 증권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낀 시장, 샌드위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고점 대비 낙폭으로 따지면은 중국 상해 증시가 절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유리하고 환율이란 이런 거시 여건으로 보면은 일본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시각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 3분기 이후 특히 이제 그 4분기 들어서부터는요. 절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 에리언 같은 핑크의 이제 CEO 아닙니까? 이 양반도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기류를 보면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일부 ISM이나 이런 그 GDP 이런 것에서 수치로 확인되면서 보다 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그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 핵심이 분명히 중국이고요. 또 하나가 분명히 일본입니다. 다만 일본은요 상당히 투기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90엔대가 넘어가 있는 그 그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해서도요 조만간 80엔대로 떨어진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고 여전히 지금 상당히 투기적인 자금 자체가 일본의 외환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을요 올해 초 대비 연말까지 20%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다시피 한국에서 돈을 빼갖고 일본으로 돈이 들어간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 일부 증권사 일부 분석을 통해서요. 그 한국 관련 펀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펀드라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짓게 하는 것은 거의 100% 중국 펀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펀드라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딱 포함된 펀드를 짓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전체도 들어가고요. 퍼시픽 아시아 펀드가 들어가고요. 또 일본을 제외한 또 아시아 그 몇몇 나라가 들어가고 그 밖에 이제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엔 중국이나 한국 다 똑같은 펀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펀드에서 돈이 들어가면 한 2, 3위 정도의 관심권이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그 순위가 5위권 바깥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미국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주변 국가에 많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역시 뱅가드 펀드의 매도 압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부 다 특히 뱅가드 펀드는 수급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주 주목이 앞서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에서 그런 것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기간 25주 동안 나오면 한 3분의 1 정도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그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압박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환율이 원화가 강세, 엔화 약세 추세가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가져오는 거죠. 일부 물론 펀더멘탈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약세 요인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부진을 가져오는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연기금 투신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요. 연기금은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할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재확인드릴 수 있지만은요. 현 정부가 이제 이번 달 2월 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야지 제가 봤을 때 연기금이 올 한 해의 어떤 집행 계획이라든가요. 적극적인 매매 여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물론 립 서비스 많이 하겠지만은요.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아마 신정부 들어서야지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설 것 같고요.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 외국인이 2, 3천억, 3천억 사면 연기금이 2, 3천억 같이 사면 주가는 안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수급에서 싸움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1945원을 지켜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의미 있고요. 이 선마저 좀 지지가 이탈된다면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투기적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1930포인트 선이 깨질락 말락했었는데 현재 코스피는 1940포인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은 또 쉽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재주의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자동차 실적보다 오히려 시장 관심이 소재주 실적 발표에 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용훈 차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소재주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은 업종들은 아마도
주가 실적 발표보다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전 상황 같으면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그 추가적인 상승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주 뭐 이제 현대기아차들의 실적 발표에서 그 알다시피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단기적인 매물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 이런 소재주들이 실적이 발표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지금 그 과거 4, 4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1,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새롭게 재정립이 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상당히 좀 낮추면서 전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실적 발표가 되는 이번 주간들이 소재주한테는 가장 저점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뭐 중국 PMI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그런 관련 지표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이번 주에 그 추스리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점을 이유로 다 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소재주의 실적 발표가 전체 시장에 있어서도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 아주 간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